네, 코로나19 신규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콜센터에 이어 성남시 교회 신도들 4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오늘도 두 자릿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74명 증가했고 완치자가 303명. 이게 골든크로스 나타난 이 흐름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이 상황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사인이죠. 대구 경북 사태가 많이 여러 가지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세계의 정세 그리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쪽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런 빠른 확진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올라갔다가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사회 유행을 의심할 수 있는 원인 모르 감염이 18% 정도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할 수는 없다. 긴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나 바이러스에 배포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좀 긴장하고 방역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초중고에 대한 계약 연기 부분입니다. 학사 일정도 있고 집단 감염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배치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3은 먼저 계약을 하자거나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의료진의 한 명으로서 좀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시간을 벌었죠. 이제 급한 불은 한 불 껐는데 앞으로 더 피크를 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조심할 거에 대한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감염원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더욱이 다행인 것은 우리가 대구 경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됐고 여유도 생겼고요. 그만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또 재발될 거라는 안정적인 부분은 전혀 보장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소규모 감염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게 조용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방역 당국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청소년들이나 학생, 유아인 경우에는 경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방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조용한 감염의 확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집단이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장시간 밀집된 공간에서 학습을 위해서 모이는 것조차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감염 사태의 감염원이 될 수가 있고요. 학교도 그만큼 계약을 무리하게 일찍 했다가 발생하는 여러 안 좋은 사태에 대해서 감당하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학교를 또 폐쇄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응에 아마 득과 실을 판단해서 계약을 연기할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계약을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연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강력한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약하게 됐을 경우에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진단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콜센터 이후에 집단 감염 사례가 하나 또 발생했습니다. 이 성남 은혜관 교회인데 하루 새 확진자가 40명이에요. 예,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하자, 그리고 집단으로 모이지 말자, 지속적으로 2월 달부터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예배에 보통 한 번 모이면 100명의 집단으로 1시간 정도를 보내게 됐는데요. 실제로 목사 부부를 포함해서 지금 40여 명이 확진이 된 상태고요. 전수조사가 들어간 만큼 지금 이 확산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방역당국에서 열심히 역학조사와 함께 빠른 검사를 해야 되는 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지금 시기만큼의 이런 집단 모임은 많이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 9일날 이제 처음 확진자가 이 교회에서 나왔고 그래서 지금 135명 전체 신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뭐 지금 106명이 검사 완료했고 이제 29명은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뭐 그룹 콜센터 사례도 있고 하지만 더 많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 어떤 부분에 지금 가장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 은혜강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은 뭐 서울이랑 수도권에서의 그런 소규모 발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확진되는 시점까지 네.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분들의 동선이 워낙에 서울 수도권에서 밀집 지역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갖고 많은 전파가 그동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항상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되는 만큼요. 우리가 모르는 2차, 3차, 4차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 특별한 접촉력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장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는 1339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열어주어서요. 네. 빠르게 확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서울시 콜센터 집단 감염, 서울시에서는 아침에 조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큰 불은 잡아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가족 지인들까지 좀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 특히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예,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100% 추적금 조사하면서 100%를 다 접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는 콜센터 빌딩에서의 확진자는 이미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들의 여파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바이러스 노출자가 아직까지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만큼요. 이런 대국민 협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생활을 하더라도 접촉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의심 증상 발생 시에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서는 정부의 대응에도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더 긴장하고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도권 이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뭐 성남교회라고 성남 거주민만 또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우려가 큰데 그런 부분 이제 앞으로 전수조사 같은 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자 해외 상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연일 3,000명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유럽 5개 나라 정도에만 이제 그 제한을 걸었다가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탈리아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의심인 거죠.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검체를 분석해서 각 나라의 그런 코로나의 그 유전자 상황을 비교해 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에 지금 각 나라마다 그런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런 것까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봤을 때는 그 대응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 때문에 그렇게 급증한 거고 사망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탈리아의 상황은 바이러스 자체의 그런 탓을 할 게 아니라 대응에 대한 그런 긴장을 더 하고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우리 진단 검사법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질보는 미국에서 언급한 이 진단키트 국내에서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검사법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우리 검사법은 RT-PCR이라 그래서 유전자, 바이러스 자체의 유전자를 증폭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만큼 95%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서는 확진을 하기 때문에 WHO에서 권고하는 표준 진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하원 의원이 발표한 그 미국의 FDA에서 한국의 그런 방법이 뭐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잘못 파악하고서는 발언된 거기 때문에 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당국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명확하게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 살짝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국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항체 하나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아예 항체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증폭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잘못된 정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검사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RT-PCR이라는 유전차 증폭 검사뿐만 아니라 항체 검사법, 뭐 항원 검사법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항체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도가 높긴 하지만 실제로 잘못된 양성 소견을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러면서 정확성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